나는 대학생이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고 1년 동안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지만 통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불편하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준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드린 뒤 찾아갔고 인상 좋은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반겨주셨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여러 군데의 원룸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전부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괜찮은 곳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학생!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무언가 생각난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다. 네네, 그 방 조만간에 뺄 거라 그랬죠? 아, 그럼 지금 학생 한 명이랑 보러 갈게요. 아, 정말요? 잘 됐네요. 네네. 그러더니 곧 전화를 끊으시고는 마침 아직 남아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학생이 조만간 이사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며 그 방도 보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근데 거기가 반지하이긴 하거든? 그래도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게 엄청 저렴하고 위치도 괜찮아서 이번엔 학생 마음에 들 거야.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나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우리는 바로 그 집으로 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건물에 도착했는데 출입문이 조금 허술한 걸 제외하고는 건물 내부는 매우 깔끔했다. 여기가 방도 크게 나와서 짐 들어올 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대신 좀 오래된 건물인데다 외진 곳이라서 가격이 싸게 잘 나왔지. 부동산 사장님은 미리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으로 들어가셨고 나도 따라 들어가니 마침 집 안에는 이삿짐들이 포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던 내 또래의 남자 학생이 이사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학생 집에 있었네?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우리가 얼른 보고 나가야겠다. 아직 여기 계약할 건 아니고 그냥 잠시 들린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은 살갑게 대화를 나눈 뒤 화장실 문과 현관문을 끝까지 다 열고 꼼꼼히 살폈고 잠시 후 창문도 열며 말했다. 이런 거 장고장 있는 건 이사 오기 전에 확인을 해야 나중에 뒷말이 안 나와요. 환기는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잠시 열어둬야겠다. 잠시 주변을 더 살펴본 부동산 사장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공과금 설명을 해주셨고 난 아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거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아서 확실히 해야 되거든. 그러자 그때 이 집에서 살던 학생이 냉장고를 뒤지며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그 공과금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 학생이랑 그거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사장님은 웃으며 말한 뒤 내 등을 밀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내 등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손이 엄청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심지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부동산 사장님은 얼른 나를 차에 태운 뒤 문을 잠갔다. 나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고 있던 모습과 다 포장된 이삿짐을 계속 만지는 듯한 어색한 행동. 부동산 사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동을 걸었고 잠시 후 큰 도로에 나오자마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1시간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그 집에 살던 학생이 학교에 간 사이에 도둑이 든 거였고 마침 그때 나와 부동산 사장님이 방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나는 부동산 사장님께 물었다. 근데 사장님은 그 집에 사는 학생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조용히 답했다. 그 건물은 여자 전용 원룸이야.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은 애초에 그 집 주인과 통화를 했을 때 지금 시간에는 그 집에 사는 학생이 학교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 때문에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는 남자친구나 오빠인가 생각을 했지만 마치 남의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이 너무나 어색했다고 한다. 만약 혼자 갔었더라면 바로 도망을 쳤을 텐데 내가 있어서 그럴 수 없었고 대신 현관문이나 창문 같은 걸 모두 열어놓으면 해코지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일부러 활짝 열어둔 거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한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자취하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나는 다시 기숙사로 들어왔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도둑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자체도 정말 소름이 끼쳤지만 나와 부동산 사장님이 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거는 동안 원룸 건물 모퉁이에서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몰래 지켜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에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다. 때문에 그녀를 좋아했던 내 고양이 리미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우리 집에 오지 않자 외로워했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면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커튼이 난도질돼 있거나 찢어진 휴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곤 했는데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커다랗게 나있는 핥힌 자국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난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수십 가지 장난감을 사주거나 리미가 좋아하는 캣닙까지 써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미가 외로워하지 않게 오늘 역시 새로운 장난감을 물색하기 위해 쇼핑 어플을 켰는데 응? 이게 뭐야? 내 흥미를 끌만한 물건을 발견했다. 반려동물용 CCTV?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소형 감시 카메라였다. 게다가 이 카메라는 음성 기능까지 있어서 집에 있는 반려동물한테 말을 걸 수도 있다고 한다. 별게 다 있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리미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주문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카메라가 왔을 때 나는 리미가 제일 오랫동안 머무는 침실에 설치를 했다. 사실 설치를 한 첫날에는 화면을 최소 30번은 들여다본 것 같다. 리미야, 잘 놀고 있어?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걸면 리미는 기분이 좋은 듯 했고 다행히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질러져 있지 않았다. 저 카메라 덕분에 이제 더 이상 리미의 외로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의 물건이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렇게 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 후 씻고 나온 뒤 리미와 함께 침대로 올라와 잘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CCTV 알림이었다. 처음에는 내 움직임이 감지돼서 알람이 울린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이왕 눈 뜬 김에 한번 보기로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켠 뒤 알림을 눌렀을 때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 속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내가 아니라 어떤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창백한 몰골에 큰 눈을 가진 남자가 말이다. 그는 만화 캐릭터처럼 과장된 걸음걸이로 침실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카메라 앞에 바짝 다가와서는 씩 웃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모습이 너무 가깝고 자세히 보였기에 난 그 남자의 썩은 냄새까지도 맡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남자가 서 있을 곳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곧바로 쇼핑 어플로 들어가 내가 구매했던 CCTV의 후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계나 화면에 이상한 결함이 있었다는 평이 있기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방금 본 건 무슨 오류이거나 무언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크롤을 내렸다. 처음 몇 개의 후기는 평범했다. 하지만 곧 한 개의 후기를 읽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간혹가다 영상이 조금씩 시간차가 있네요. 심지어 어쩔 때는 15분 정도 늦게 보여요.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다시 CCTV 화면으로 돌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남자는 내 침대 밑으로 들어갔고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방에 들어온 내가 리미를 안고 침대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그 남자가 지금 내 침대 밑에 숨어있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신고는커녕 전화를 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은 부디 무언가를 사기 전에 후기를 읽어보길 바란다. 나는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다. 퇴원 수속은 완료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2층으로 내방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는 재미있는 아이가 한 명 있다. 7살 정도 된 그 아이는 언제나 바쁘게 병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모습을 구경하고는 했는데 그런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환자들은 물론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가 그 아이를 좋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는 더 이상 활기차게 병원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저 복도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때문에 걱정이 된 나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요즘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니? 너가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더 보기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아이는 잠시 날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행히 뭔가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 왜 그래? 전처럼 병실에 놀러 가볼래? 아저씨랑 아주머니들이 너가 보고 싶대. 내 말에 아이는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저었고 그런 아이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끼려던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다 알아. 응? 알다니 뭘?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는 다시 시선을 돌려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가만히 지켜봤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를 옮기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팔을 뻗으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아이가 가리킨 곳엔 호흡기를 장착한 환자가 누워 있었다. 저 사람이 왜? 그리고 아이는 내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사망을 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그 아이를 마주쳤을 땐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가 쳐다보는 것도 모르는지 멍하니 있다가 슬쩍 손가락을 들어 다시 어딘가를 가리켰다. 이번엔 저 사람. 난 천천히 아이의 손가락을 눈으로 쫓았고 이번에 가리킨 사람 역시 위독해 보이는 환자였는데 당장 며칠 안에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때문에 애써 머릿속에서 그 아이의 행동을 지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내 바람과는 다르게 그 환자 역시 사망을 했고 동시에 그 아이를 향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다. 그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혹시 단순한 우연인 걸까? 아니면 죽음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저 사람. 아이는 이번에도 어느 환자를 가리키며 혼자 중얼거렸는데 이번에 가리킨 환자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증 환자였다. 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죽음을 보는 거라면 어쩌면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당직을 자처하여 그 환자의 병실을 지키고 있기로 했고 자정이 넘어갈 때까지도 다행히 환자에게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역시 우연이었나? 시간이 지나고 슬슬 졸음이 오던 나는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은 채 가만히 환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천천히 병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니 그 아이가 소리 죽여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오늘 낮에 가리킨 그 환자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소호흡기의 전원을 끄고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갔고 그 모습을 본 나는 환자가 가쁜 숨을 몰아쉴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또한 그제서야 아이가 죽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는 사람을 지목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과 그 아이를 좋아했던 환자들 모두 아이의 이름이나 가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느 지방으로 2박 3일 패키지 여행을 왔다. 도시에서와 달리 맑은 공기를 마시니 우리는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곳저곳 구경을 한 뒤 여행사와 계약된 호스텔로 도착하여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느낀 듯 했다. 이 방 뭐냐? 여기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이 감도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찜찜한 기분으로 방을 둘러보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봐! 친구의 손에는 기모노를 입은 하얀 얼굴의 일본 전통 인형이 있었다. 웬 인형이야? 이 방에 있던데? 인테리어 소품인가? 인테리어 소품이라기엔 좀 그렇다. 보통 사연 있어서 귀신 씌인 인형들이 저렇게 생겼잖아. 어우 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휑한 공간에 저 인형만 소품으로 있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이내 신경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녀 피곤했기 때문에 금방 잠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천이 스치는 소리가 반복해서 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잠자리가 바뀌어 뒤척이는 친구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는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정에 맞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데 오늘따라 친구 한 명이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기운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 친구의 모습에 걱정된 우리는 다가가 물었다. 야, 너 왜 그래? 어제 잠 못 잤어? 얘들아, 우리 방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친구가 뜬금없이 방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방을 바꿔달라니? 무슨 소리야? 너희 혹시 어제 휙휙거리는 소리 못 들었어? 나 어제 들었어. 너네가 입을 부스럭거리던 소리 아냐? 나도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왜? 우리의 대답에 친구가 잠시 주변을 훑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제 내가 떨어뜨렸던 그 인형 말이야. 밤에 쉴 새 없이 팔을 휘젓더라. 뭐? 내가 어제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거든. 근데 분명히 화장실 가기 전에는 내려와 있던 인형의 팔이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올라가 있는 거야. 하지만 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봤겠거니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어디서 휙휙 소리가 나길래 나도 모르게 그 인형을 쳐다봤거든? 근데 그 인형 혼자서 팔을 휘저으면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기모노 천끼리 스쳐서 휙휙 소리가 났던 거고. 믿기지 않는 친구의 말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리 방 바꿔달라고 하자. 응? 나 너무 무서워. 친구의 간절한 표정에 우리는 가이드에게 호스텔 방을 변경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가이드는 난처한 얼굴로 그 호스텔은 방 개수가 적은 데다 이미 모든 방이 다 차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티가 날 정도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어차피 하루만 더 자면 되니까 눈 딱 감고 하루만 참자, 응? 그래, 어쩌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끙끙거릴 현실이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우리도 다 같이 방에서 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달래보아도 친구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근처에 다른 묵을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 된 후 우리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우리도 친구의 말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으나 자정이 넘어가고 나니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다. 얘들아, 자? 너 괜찮아? 어제 아무 일 없었지? 응, 어제는 푹 잤어. 그 전에는 내가 너무 예민해졌었나봐. 다행이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출발합니다. 얼른 타세요. 어제 너무 춥게 잤나봐. 턱신이 쑤시네. 야, 너 어제 이 엄청 갈더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